자, 그러면 오늘 금쪽 상담소의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금요일 쪽집게 상담소 문제가 뭐니? 잘 나가던 전기차 멈칫 이대로 주저앉을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일단 우리 교수님한테 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뭐 뉴스를 다 봐도 전기차 시장이 좀 주춤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판매 대수의 추이를 좀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2020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324만 대였습니다. 근데 이듬해 678만 대로 증가율만 보면 109%가 증가를 해요. 예. 그리고 지난해 1,052만 대에서 2021년 대비 55%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이 2013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5년 동안 매년 평균 59% 성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코로나 때문에 증가 비율이 9%로 주저앉아요. 물론 이건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전체가 다 이제 줄었으니까. 근데 이듬해 증가율을 회복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뭐냐면 같은 기간에 전기차를 포함해서 그러면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어땠냐. 그걸 같이 봐야 되겠죠. 예.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세계 자동차 통계에 보면 2013년도에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8,500만 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매년 평균 3%씩 증가하다가 2018년에 9,800만 대로 정점을 찍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또 하락을 해요. 9,800만 대에서 1억 대를 넘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내리막을 걷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8천만 대를 간신히 넘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8,100만 대에서 뭐 고만고만한 수준이었죠.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판매는 2011년 수준으로 추락했는데 전기차는 꾸준히 늘어가지고 1,000만 대를 넘긴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면 전기차가 늘어난 거냐, 줄어든 거냐, 아니면 매년 증가하는 거냐, 줄어든 거냐, 이걸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에 등록된 전기차가 616만 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증가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9%였으니까 예. 거기에 육박한 거죠. 아직 통계가 다 잡히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요거 이제 올해 글로벌 판매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보면 전기차 수요는 꾸준한 증가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평균적으로 증가한 게 지금 고속 성장을 계속 이어오다가 그렇죠. 이게 증가율 자체가 조금 둔화하니까 요거를 이제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요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 꾸준히 계속 성장해서 앞으로도 더 성장을 해야 되고 점유율을 더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요게 둔화가 되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2년에 59% 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전년도에 상대적으로 109%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전년도가 상당히 예상치도 못한 전기차 폭증 수요가 일어난 거고 예. 그거 대비 올해를 보니까 좀 빠졌더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는 계단으로 비유를 하면 점진적으로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어느 순간에 2020년도와 21년도 그때 한 3계단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왜 올라갔냐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가 전기차 집중하겠다면서 보조금을 쏟아붓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확 올라간 거죠. 그리고는 이제 보조금을 가지고 무언가 안 되니까 보조금을 조정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다시 내려온 건데 그 내려온 증가율을 봤더니 이전의 평균 증가율하고 똑같더라. 그러니 매년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기사처럼 전기차 성장 둔화 이거 자체가 헤드라인 자체가 주는 체감은 전기차가 성장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그거는 아니고 성장은 계속 고속 성장은 이어오고 있다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이제 국내 뉴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연도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2018년도에 3만 대가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예. 2019년, 2020년 모두 매년 3만 대 정도의 전기차 신차가 판매가 됐습니다. 예. 그다가 2021년도에 7만 3천 대로 거의 2배 가량 점프를 해요. 근데 이때 점프를 왜 했냐면 보조금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국내의 전기차 종류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2% 점유율이 그래도 덕분에 지난해 9.5%까지 증가를 해요. 예. 근데 올해 보니까 3분기까지 전기차 판매가 11만 대로 전년 대비 오히려 1.9% 줄었단 말이에요. 오. 그러니까 글로벌은 늘어나는데 왜 국내는 줄어드느냐. 그리고 뉴스의 포커스를 국내만 맞추면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로는 플러스인데 우리나라 시장으로만 봤을 때는 3분기까지 올 해봤을 때 전기차 판매가 작년 대비해서 2% 정도 줄었다. 네네. 우리나라만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제 보조금 정책이 아. 기본적으로 조금 줄었잖아요. 올해 100만 원 줄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영향을 좀 미쳤고 전기차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점이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해서 전기차에 주저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지난해에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충전기 보급 대수와 전기차 증가 대수를 감안했을 때 충전기가 빨리 못 따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막상 사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너무 불편해. 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됐죠. 충전하다가 밥 먹다 내려와가지고 빼주고 자리 다른 데 가서 대고 이래야 된다는. 그렇죠. 게다가 또 이제 어디 가서 충전기가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1톤 화물 전기 트럭이 다 점령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승용 전기차는 작년 대비 판매가 줄었는데 네. 화물 전기차는 늘었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물 전기차들은 수시로 충전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용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야 이거 불편하다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약간 주춤한 거고. 근데 이렇게 전기차를 보고 가는 거 우리는 글로벌을 보고 가는 거예요. 국내 시장의 비중은 상당히 포션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을 해석할 때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 전도를 펼쳐놓고 어디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리느냐, 또 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얘기로만 해보면 지금 이게 보조금을 줄이고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하는 것도 다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돈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이죠. 네, 그러면 그만큼의 사람들이 전기차의 효용성을 느끼냐, 그리고 플러스 전기차의 가격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가격이 더 낮아질 수 있냐, 경제적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 그거는 지금 원래 예상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럼요. 이제 초창기에 잘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이제 고급형 시장이었어요. 진입 자체가 이제 고급차로 들어왔죠. 근데 그게 이제 2007년, 8년도 그때 이야기입니다. 아, 그 뒤로 이제 조금씩 고급형에서 네. 이제 보급형, 이제 퍼블릭적으로 살짝 내려오는 단계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보급형 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시장은 보급형에서 만들어지는데 가격을 내가 아무리 싸게 만들라 그래도 이게 여러 가지 뭐 원자재값도 비싸고 등락폭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값도 안 떨어지고 네. 또 보조금도 많이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내릴 수 있는 가격은 한계가 있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전기차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 나는 곳이 테슬라 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작정 손해 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급형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자꾸 손을 벌리게 되죠.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만들어서 확산을 시켜줘야 이게 미래 산업으로 확산이 됩니다라는데 이제 이게 웃긴 게 정부의 예산이 많은 나라가 확산도 빨리 시켜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나라는 지금 보조금을 안 줍니다, 아예. 아예 안 줘요? 네. 근데 영국은 보조금으로 줬던 돈을 어디다 쓰냐면 충전기 인프라에 써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보조금이 끊어져서 안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더라는 거죠. 충전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충전기가 인프라가 많으니까 되니까. 이용의 편리함이 만들어지니까 아, 그렇겠네요.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함으로써 두 가지의 효과를 가져가는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유지비의 부담이 적어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후대를 위해서 이 지구를 잘 쓰다가 그렇죠.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 마인드가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소득이 한 4만 불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4만 불 이상 정도의 소득이 된 나라에서는 보조금이 없어도 전기차가 팔려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4만 불 이상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급형 시장에서 자꾸 정부를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생각만큼 이제 빠른 확산보다는 이제 점진전 확산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지금 뒤에 중국 전기차 얘기도 해봐야겠지만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률보다는 눈높이를 현실적으로 좀 낮춰야 되는 것도 맞습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축이 하나 작용을 해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작년에 전기차가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일단 제품의 종류 수가 많아지고 선택지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가격도 좀 내려가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를 무조건 만들어 팔아야 되는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와 관계없이 무조건 제조사가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규제가 강화가 될 거냐. 네. 아니면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조사가 앞으로 전환을 좀 빨리 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자체적으로 좋은 전기차나 저렴한 차를 많이 만들어서 시장의 수요를 만들어 갈 거냐. 이 두 가지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 사실 둘이 같이 돌아가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근데 지금 보는 건 왼쪽을 보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되겠구나. 2025년이면 이제 배출가스 규제가 유로 7으로 강화가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조사로 하여금 배출가스를 더 많이 줄이란 얘기고 그 못 줄이면 벌금 내야 돼요. 그러면 벌금을 내면서 내연기관을 팔까? 아니면 차라리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전기차를 많이 만들어서 그냥 밀어낼까? 이 판단은 제조사가 하는 거죠. 근데 제조사의 지금 전기차로 빨리 가려고 하는 제조사는 대부분 후자적인 판단합니다. 예. 우리가 차라리 지금 조금 손해 보더라도 규모의 경제를 빨리 달성해서 적어도 손해는 없애는 수준까지 가자. 지금 그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런 회사가 이제 폭스바겐하고 현대차, 기아 이런 네.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 그다음에 이제 아니야. 내연기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관망세를 보는 게 이제 토요타 같은 회사들이죠. 토요타. 이제 하이브리드를 보는 거죠.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로 분류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더 이상 친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하이브리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다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100% 내연기관 타던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100% 내연기관 타는 사람 중에 일부가 전기차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100% 내연기관이 사라지면 네. 하이브리드와 배터리 전기차와 경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과도기적이니까 100% 내연기관 타시던 분들이 바로 전기차로 오지 못하고 네. 하이브리드를 한번 거쳐가는 겁니다. 근데 하이브리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이 다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내연기관이에요. 아하. 이제 여기와 여기가 붙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지금 사실은 중국 얘기하면 경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데이터와 그 정보의 질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어떤 뉴스를 믿어야 되고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까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을 때 한국 전기차 대 중국 전기차 이렇게 두 개 붙여 놓으면 네. 중국 전기차가 실제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한국 시장에 위협적일 만큼 빠른 성장과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까? 중국 전기차 얘기만 나오면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려도 많이 혼나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주식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와 결국은 중국의 2차 전지가 서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주식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산업적으로만 놓고 얘기를 드려보면 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의 이 유통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기업이 이제 셀을 납품을 하죠. 그럼 셀을 납품받은 배터리 패커라고 그러죠. 이 패커가 팩을 만들고 그 팩을 만든 다음에 이 팩을 자동차 회사에 갖다 줍니다. 그럼 자동차 회사가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완성차를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다가 팔죠. 그럼 소비자가 제품을 잘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연기관은 상품성하고 뭐 디자인, 가격, 그다음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퀄리티, 품질, 뭐 연비 이런 거 가지고 소비자를 유인하는데 전기차는 상품성하고 디자인 등은 내연기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가격 부분에서 제조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보조금이 변수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총액에 따라 가지고 비싼 차가 구매 가능한 목록에 오르기도 하고 또 보조금이 적으면 차값이 올라가는 효과도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형에서 보급형으로 지금 넘어가는 중인데 보급형으로 가면 무엇보다 가격이 당연히 중요한 요소가 그렇죠. 되겠죠. 싸야죠. 지금도 뭐 내연기관 갖고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통 설문 때 물어봐요. 2년 뒤에 새 차 살 때 어떤 걸 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디자인, 평판 이런 거 나옵니다. 1년 뒤에 물어봐도 똑같아요. 6개월 전에 물어도 똑같습니다. 한 달 전에 물어보면 저 밑에 있던 가격이 제일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현실적이게 그렇죠. 되는 결국 차를 살 때 닥치면 소비자들은 가격을 가장 중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격 면에서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저가 배터리 쓰고 하니까. 근데 이제 동일한 재료하고 동일한 공정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했을 때도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비용이 중국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는 프리미엄급 보급형 여기에 이제 매진을 하는 거고. 프리미엄급 보급형.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은 그냥 보급형. 프리미엄급 보급형이라고 하면은 가격대가 어느 레인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이 보급형이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 4천만 원.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급 보급형은 이제 5천에서 5,500 사이. 요 정도. 지금 아이오닉 5 그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예. 근데 이 말은 이 중국의 제조사들도 결국은 지금 보급형에서 프리미엄 보급형 쪽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브랜드를 내연기관차도 분류할 때 서브 프리미엄 이런 용어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서브 프리미엄이 프리미엄은 아닌데 프리미엄처럼 보이는 것. 요 시장대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 시장대가 시장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그쪽으로 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중국의 전기차하고 한국의 전기차하고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 예. 직접 경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가 뭐 품질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니까 관심이 없지만 지금 유럽이나 다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그 나라 소비자들이 선택적인 요소를 고를 때는 이 두 나라의 차를 놓고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국내적인 시각으로 중국 차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소비자의 시각으로 좋다 나쁘다를 평가한 걸 들어보면 둘을 경쟁시키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교수님은 직접 그런 해외 컨퍼런스나 이렇게 모터쇼나 이런 것도 자주 가시니까 갔을 때 외국인들의 시각과 그런 뷰 그리고 평가 이런 거는 어때요? 우리나라랑 중국 차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유럽 사람들의 소비 시각이 좀 중요할 거예요. 근데 중국이 내연기관차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네. 전기차에 매진할 때 전기차를 어떻게 개발했냐면 개발은 유럽, 생산은 중국 이렇게 개발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일부 제품들은 사실은 중국의 기술로 개발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수많은 그 엔지니어 출신들, 엔지니어 회사들이 많잖아요, 유럽에. 엄청 많잖아요. 네, 그 회사에다 개발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개발을 다 해줘요. 디자인부터 안에 있는 사양까지 죄다 스펙까지 쫙 개발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중국에서 생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을 유럽에서 하면 비싸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한 거를 유럽에 갖다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소문이 나 있냐면 이게 중국에서 넘어온 차인데 이 차 개발은 유럽이 했잖아. 근데 자기들이 봐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괜찮은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 조립만 저쪽에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온 거야. 사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괜찮고 가격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유럽 소비자들이 차를 사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다 이제 중국만의 방식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충전을 편하게 만들어줄까?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배터리 스왑, 배터리 통째로 바꾸는 거. 이제 그런 것도 막 설치해주고 하니까 가다가 케이블로 꽂아가지고 충전할 수 있으면 충전하면 되고 이게 없으면 교환소가 있으면 바꾸면 되고 이게 소비자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들에게는 이게 한국산이야 중국산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인데 얼마나 멀리 가고 충전이 괜찮아. 가격은 얼마야. 그게 더 중요한 요소가 그럼 지금 거죠. 말씀하시는 거를 쭉 다 들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 시장 플러스 미국 시장이 제일 중요하고 유럽 시장에서는 그럼 중국 차들이 이렇게 선전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혹은 너무 늦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근데 유럽 브랜드들이 생각보다 전기차를 빨리 못 따라옵니다. 그나마 이제 폭스바겐이 조금 빨리 가는 중이고 네. 그 뒤를 이제 우리 현대차, 기아가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막 몰려 들어오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진출해가지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잖아요. 유럽 사람한테 가서 현대차, 기아차 당신 아세요 물어보면 다 압니다. 다 알죠. 네, 그 브랜드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미넨 모빌리티 쇼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많은 중국 브랜드가 전시했지만 거기 일반 관람객은 이게 중국 브랜드야? 이거 어디 거야? 전혀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할 필요가 아주 우리는 적극적으로 있는 거고 그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브랜드가 주는 여러 가지 품질적인 측면 중국보다는 그래도 한국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한국산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시장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요 내용을 미국에다가 가져가면 어떻습니까? 미국 전기차 시장은 이제 개화기인데 네. 중국이 거기서 뭔가 비빌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중국이 미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미국이 막아버렸죠. 예. 네, IRA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미국을 가고 싶은데 미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미국의 대체 시장으로 본 게 유럽이에요. 근데 유럽도 지금 프랑스가 막았어요. 예. 이탈리아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막았을 때 중국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자동차 철강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탄소 배출 저감을 했느냐 이런 걸 막 따지라고 하니까 예. 그게 결국은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건데 중국만 겨냥하면 이게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쪽 한국까지 겨냥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현지에 직접 진출을 통해 가지고 예. 현지에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남는 시장이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빼면 왜냐하면 전 세계의 자동차 판매가 8천만 대 좀 넘게 되거든요. 예. 그 중에 50%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4,400만 대가 중국하고 미국에서 팔려요. 예. 그러니까 딱 나머지 50%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럼 제일 큰 곳이 어디냐를 보는 거죠. 그게 동남아예요. 동남아.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 국가. 근데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특히나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를 사기에는 소득 수준이 아직 그렇게까지 못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남아에다가 예. 현지 공장을 짓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다가. 싼 전기차, 보급형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동남아 시장을 이미 픽업으로 많이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저 동남아 여행 가 보시면 대부분 다 일본 차 많잖아요. 일본은 그걸 하이브리드로 바꿔서 시장을 점령하고 싶은 건데 이제 보통 자동차 산업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나라의 위정자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일으키고 싶은 산업 중에 하나가 자동차 산업이에요. 왜요? 일단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요. 아,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뭔가를 기술적으로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동남아가 지금 딱 그래요.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거를 갖고 와서 조립 생산하다가 예. 대부분 내연기관인데 음. 동남아도 자동차 시장이 큰데 우리가 직접 전기차 만들어 가지고 우리만의 새로운 산업을 융성하면 안 돼? 그게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예요. 자원도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공장을 직접 하고 싶은 겁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고 중국하고 일본도 인도네시아로 들어와요. 최근에 보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전기차의 경쟁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또는 중국을 제외한 제3세계 시장에서 막 한국하고 중국이 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도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기아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현대 자동차 그리고 기아 자동차 여기에 강점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속도전이다. 속도전. 네. 그러니까 단숨에 테슬라의 대항마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게 가능하겠어? 테슬라가 1년에 200만 대를 파는데 이제 전기차 40만 대, 50만 대 파는 회사가 어떻게 200만 대를 따라잡아?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가만히 이 회사의 과거의 역사를 쭉 보면 한번 마음 먹고 속도로 밀어붙이면 가장 빠른 회사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1위와 2위만 경쟁하는 것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경쟁사는 중국의 BYD처럼 돼 있잖아요. 예. 둘이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니까 전기차는 1, 2위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예. 여기에 이제 테슬라가 1위 할 때 또는 BYD가 1위 할 때 2위로
현대기아가 가고 싶은 겁니다. 음.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속도는 상당히 빠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속도전에 강점이 있다. 소프트웨어는 어때요? 이 사실은 지금 테슬라도 많은 자동차 업체들의 지금 고충이 정부에서도 전기차로 전환하라고 압박하고 보조금은 줄어들고 적자는 더 커지고 있고 네. 엊그제 그 볼보의 폴스타 폴스타. 네. 마이너스 2천억 적자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전기차만 이렇게 만들어서는 적자를 지금 면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의 경쟁은 심화되면서 재정은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우리가 가격을 낮춰서 제살 깎아먹게 하더라도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으로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테슬라 다른 차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고 뭐고 떠나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제일 좋다. 이런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보겠다는 건데 현대기아 차는 이런 관점에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좀 있습니까? 아, 있죠. 있어요. 네.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해놨고요. 여기저기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 사실은 자율주행이 점차 어떻게 진화해 가냐면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바뀌고 있어요. 사회적 합의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이 세계 최초로 이게 이제 며칠 전의 소식인데 예.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이냐 결정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조사가 지는 걸로. 제조사가 네. 그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영국에 있는 제조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 그러면 안 만들고. 자율주행차를 안 만들 거야. 설령 만들어도 팔지 않을 거야. 설령 만들어서 운행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운송 사업을 할 거야. 기존의 운송 사업자를 다 밀어내겠다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책임을 지니까. 네. 즉 이렇게 되면 결국 제조사가 직접 운송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내는 방면을 찾을 거예요. 게다가 도시가 점점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메가시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이 도시에 더 몰려서 살고 더 복잡해질 텐데 이게 정말 될까? 그리고 제조사의 책임을 지우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게요. 아마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동력이 한 번쯤은 주춤한다.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 제조사의 책임을 지운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걸 법안으로 마련하겠다는 곳은 지금 영국 처음이에요. 그럼 전 세계 시선이 다 주목이 됐었거든요. 약간 따라가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내놨는데 어디 운수 사장님이 그걸 사다가 네.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가 생기면은 현대차가 책임지라 그러면 현대차가 팔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일론 머스크의 성격상 만약에 다른 뭐 자동차 업체에서 그럼 우리 안 팔고 말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땡큐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런 책임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다 짓게 응. 하면서 운송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대기아차나 다른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 책임이랑 여러 가지를 무게추를 재봤을 때 우리는 이런 리스크로 책임지는 것만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제조업체들은 도태될 거고 그렇죠. 완벽하게 일론 머스크처럼 나 FSD에 진짜 자신 있어라고 물론 그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업체만 혼자 독점하고 살아남는 상황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냐면 자율주행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하는데 처음부터 앨런 머스크처럼 테슬라처럼 그렇게 해왔던 곳은 계속 하는데 이제 뒤늦게 참여한 기존의 내연기관 대형 제조사 그들 입장에서 보면 투자는 계속하는데 이게 정말 될까라는 의심을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의심을 해보는 단계에서 제조사가 책임까지 지라고 하는 단계까지 와버렸으니 야 이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그래도 우리는 가야 돼 라고 하는 곳과 아니야 한번 쉬고 가자 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인데 최근에 포드가 대표적으로 자율주행에 투자를 줄였어요. 네. 그러니까 포드는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늦게 될 거라고 판단한 거고요. 반면에 이제 현대기아차는 줄이지 않았습니다. 네. 우린 갈 거야 라고 가는 거고 GM도 역시 막 갈 거야 라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조금씩 이 자율주행도 제조사별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자율주행 돼가지고 로봇택시가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올지 요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아직은. 네. 그거는 이제 일단은 현재로서는 상상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그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다 하죠. 음. 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결국은 자동차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핵심적인 이 비즈니스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로서는 가장 앞서 있는 거는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뭐 SDV 얘기 많이 하니까 네.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거잖아요. 휴대폰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 받고 그런 거는 테슬라가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그림도 상상할 수 있어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다 전기차를 생산하되 테슬라가 그 FSD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파는 그림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걸 하고 싶은 회사가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웨이모로. 구글이 웨이모를 하는 건 구글이 웨이모를 대량 생산해갔다는 게 아니고요. 구글은 웨이모의 지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지능을 만들어서 자율주행에 투자가 안 됐거나 또는 늦게 된 회사가 네. 우리 늦었다라고 얘기할 때 구글이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우리 지능을 그냥 사다 써. 그렇죠. 그럼 우리 그냥 얼마 받고 너한테 한 대당 매월 얼마씩 받을게. 이런 식으로 구글은 접근하고 싶은 겁니다. 약간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 만드는 회사는 뭐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델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렇죠. 윈도우를 쓰는 것처럼. 그렇죠. 구글은 그래서 OS 회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가 아무리 각자 지능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만드는 지능만큼 못 따라와. 내가 만드는 지능이 결국 제일 좋고 이 지능을 써야만 완벽하게 자율주행이 될 수 있어. 그런 시대가 올 거고 나는 그때 자동차 회사에다가 팔 거야. 그래서 웨이모 하는 거예요. 근데 구글이 그게 돼요? 왜냐면 테슬라는 지금 몇백만 대 뭐 이게 전 세계에다가 다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다시 슈퍼컴퓨터에다 넣어서 딥러닝을 해서 더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그렇죠. 내놓는 건데 웨이모가 그게 그래서 되나요? 구글이 택한 전략이 중국 전기차들이에요. 아, 그 중국의 지리 자동차 계열사 중에 예, 지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지커 브랜드는 전기차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와 손잡고 차를 개발한 것이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은 중국의 신생 전기차 기업들하고 손을 많이 잡습니다. 결국 그 데이터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구글이 2013년부터 꾸준히 그 자율주행 시험을 해왔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구글이 잘하는 건 이런 거죠. 커넥티드.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랑 연결해 가지고 이 자율주행이 무언가 그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판단을 하려고 할 때 네. 예측력이 더 뛰어나게 만들어주는 것. 음.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 조금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전기차 트렌드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전기차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전기차들이 네. 조금 더 싸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떤 트렌드를 가져야 전기차가 더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주행거리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주행거리. 네, 보통 이제 그 1회 주행거리. 우리 저 명예커는 네. 전기차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한 번 충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갔으면 좋겠어요. 한좀 뭐 400km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한 5km 내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200km만 충전이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네. 그렇게 크게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400km 가는 전기차를 4천만 원에 팔고 예. 200km 가는 전기차를 내가 2천만 원에 판다면 예. 그 2천만 원짜리 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으로 가야 되는데 아. 그 인식이 아직은 못 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딜로이트가 이제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했는데 네.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당신은 한 번 충전해 가지고 전기차가 어느 정도 가면 만족하시겠습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보통 450에서 500. 어. 왜 그러냐? 서울 부산. 그렇죠. 네, 우리는 딱 항상 400. 서울 부산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물어봤더니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은 800. 800km. 800km는 돼야 안심한다. 어. 근데 이제 미국만큼 땅이 큰 대신 인구가 많은 네. 중국에 물어본 거예요. 중국. 그때 중국은 400이에요. 오,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왜 나오냐는 거죠. 예. 똑같은 저기에서 이게 뭐냐면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사람들의 전기차에 대한 충전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아. 내가 직접 전기차를 이용해 보니까 이렇게 주행 거리가 긴 건 내가 해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더라. 얼마든지 충전이 가능하고 얼마든지 나는 단거리 위주로 가니까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용량을 줄여서 싸게 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최근에 가만히 보시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아가 레이 EV 내놨잖아요. 네. 없어서 못 판다고 그러잖아요. 어. 네? 가격이 저렴해요. 주행 거리도 길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는 이유는 그 경차의 용도를 가만히 봤더니 주행거리를 멀리 가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뭐 세컨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비싼 건 필요 없다. 대신 경제적으로 내가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정비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 나는 그거를 선택하는 게 내 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선택을 많이 했죠. 반면에 기아에서 이제 EV9이라고 큰 거 내놨잖아요. EV9. 생각보다 안 팔렸습니다. 그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고급형 시장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가격을 딱 보고 이 정도의 너무 비싼 전기차는 얼마 정도인데요? 그냥 한 7천만 원, 8천만 원 됐으니까. 와. 그럴 거면 나 그냥 내연기관의 프리미엄 브랜드 살래. 벤츠.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주행거리에 뭐 250, 300 예. 이 정도의 저가의 보급형 전기차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걸 이제 기아가 잘 아시겠지만 뭐 EV3, EV4 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앞으로 계속 밀려 나가는 거죠. 그 레이 EV는 레이 전기차는 얼마예요? 지금 2천만 원대죠. 2천만 원대. 네. 오, 그러니까 괜찮네요. 보조금 다 포함하면 그 내연기관 최고급형 수준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부담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괜찮네요. 네. 그러면은 부담할 만하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받아 볼까요? 채팅창에 지금 많은 질문들 벌써 또 해 주셨는데 질문이 많습니다. 탄여울님께서 현기차는 왜 한국 배터리 안 써요? 쓰고 싶죠. 네. 쓰고 싶은데 그런 겁니다. 배터리도 이제 고급형이 있고 네. 저가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가형은 이제 중국의 리튬 인산철이 시장을 많이 점유하고 있는 거고 이 고가형은 우리나라의 이제 배터리 에너지 3사가 예. 많이 점유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쓰고 싶죠. 그런데 그 고가형을 쓰고 시장에 내놨더니 전기차 값이 비싸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레이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레이에다가 국산 고가형 배터리 썼으면 가격은 1,000만 원 더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경차라도 소비자들이 야 무슨 경차가 뭐 이렇게 비싸? 소나타 사지.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산 저가 배터리를 써서 가격을 낮춘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현대차와 기아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네. 자 우리도 이제 리튬 인산철 저가형 배터리 만들자. 그래서 그쪽을 추가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국산 저가 배터리가 나오면 이제 그쪽으로 돌아설 겁니다. 결국은 LFP 쪽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예. 선택지가 하나를 더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이 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제조사라면 이렇게 만들 거예요. 레이에 고급형 배터리가 들어가서 300km 가는 거. 네. 레이에 저가형 배터리 들어가서 200km 가는 거. 자, 하나는 3천만 원, 하나는 2천만 원. 네. 선택하세요. 전 이렇게 팔죠. 아하. 그러면 비싼 전기차 라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7, 8천만 원 하는 그런 자동차 모델은 그 돈을 주고 그 돈이면 진짜 벤츠 E클래스도 살 수 있는 돈인데 BMW 5 시리즈도 네. 살 수 있는 돈이고 그 돈으로 그 차를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래 간다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소비자 시장을 보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전기차 제조사와 전기차, 네. 그다음에 전기차와 내연기관 제조사와 내연기관 제조사.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는 약간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소비자들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내연기관도 같이 만들고 있으면 그 전기차도 내연기관의 연장선으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기아가 EV9 만들었으면 기아의 전기차잖아요. 근데 기아라는 회사가 내연기관도 같이 만드니까 그냥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가 내놓은 이동수단의 연장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전기차를 내놓으면 그냥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비싼 차를 사는 그 기아의 비싼 차 EV9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국내 제조사, 그다음에 국내 서비스망, 뭔가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서비스 받을 수 있고. 근데 나는 좀 비싼 전기차를 사더라도 유지비는 적게 들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글로 간 거죠.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1분 30초밖에 안 남아서 네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건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프신데 진짜 감사합니다. 요거 질문 드릴게요.
자두님께서 트럼프 네. 트럼프 지금 지지율 앞서고 있는데 진짜 트럼프 되면은 전기차 다 망한다 막 이런 소리 나오는 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의 영향력인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미국의 의회에서 만든 게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이걸 다시 되돌린다? 이건 미국의 수많은 이 전기차나 또는 산업 관련 사람들이 예.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8천만 대 자동차 시장에 앞으로 5천만 대, 6천만 대가 전기차 시장이 될 때 예. 미국만 내연기관 1,500만 대 팔리는 시장이 돼요. 나머지는 죄다 전기차가 팔리는데 이를테면 그러면 미국만 갈라파고스 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내연기관 부품은 더 이상 수출할 것도 없고 미국의 내연기관 자동차도 수출할 데가 없어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더 위축시키는 역할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되돌리는 건 쉽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확장하는 전기차 확장하는 그 속도, 속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속도는 조금 줄일 수 될 수도 있겠죠. 있다.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